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 부진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실업수당이 9개월 내 최대로 증가하고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경기가 1년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는 144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유럽도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장 후반 매물이 나오며 약세로 끝났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프랑스는 2% 이상이나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배럴당 74달러 선으로 밀렸습니다. 달러와 강세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8월 제조업 경기가 가파르게 위축됐습니다. 전월 5.1에서 마이너스 7.7로 하락해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했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10,000건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청구 건수는 50만 건을 기록해 작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케 하는 7월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한 지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전월 대비 0.1% 상승했지만 기대치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다우의 기준 사흘 만에 다시 약세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M&A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이 재료 역시 묻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레팔커드 델의 실적이 괜찮았지만 결국 나스닥도 하락폭이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다른 변수가 됐습니다. 9개월 내 최대치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 역시 1년 만에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하면서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역시 플러스로 턴을 했지만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럭저럭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와주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두 다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거나 겨우겨우 눈높이에 맞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표 부진에 매도 주문이 좀 쇄도해서 다우 종목 30개 구성하는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간 실업수당도 이제 예상보다 하회를 해가지고 이제 고용 지표도 악화됐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1년 만에 위축세로 전환이 됐고 경기 선행지수는 이제 반등은 지난달보다 했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고용 지표랑 제조업 지수 이 두 개가 인텔이 이제 메가필을 인수한다는 대형 M&A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호재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어떤 고용 악화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좀 하락하지 않았나 3대 지수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지표 얘기를 좀 하나 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제 뭐 더블딥 우려가 고개를 드나 싶기도 한데 역시 간간히 그리고 매주마다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더블딥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선 고용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들쭉날쭉한 가운데 최근엔 3주 연속이나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으로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또 발표했는데 네. 이제 시장 예상치는 사실 전주보다 이제 한 6천 건 정도 준 걸로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 이전 주보다 거의 2만 건가량 늘어난 50만 건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상승하던 미국 선물 지수라든지 장 초반 이제 먼저 개장한 유럽 증시가 0.5% 정도 보통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용 충격이 보이면서 미 증시가 하락을 출발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9.5%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가 지금 26년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직원 해고 속도를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고용 악화가 최근 들어서 사실 소비 지출이나 어떤 생산 지출 이런 지표들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고용이 계속 이렇게 만약에 악화가 되면은 소비 지출 둔화로 결국 연결이 되면서 더블딥이 재차 우려가 분명히 재차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규 수당 실업 청구 건수가 어떻게 든 고용 악화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보니까 시어스 쪽의 시어스 홀딩스의 실적도 별로 좋지 못해서 최근 들어서 소매업종, 유통주가 조금 강세였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시어스 홀딩스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예, 일단 시어스도 밤사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어스 백화점과 K마트를 이제 거느리고 있는 시어스 홀딩스 2분기 실적 불신이 결국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2분기 순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3,9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네. 시장의 예상보다도 적자폭이 상당히 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9%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고요. 사실 전날까지 이제 소매 지표들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좋으면서 다우를 다시 좀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수당 실업 청구 것처럼 맞물려서 소매 네. 지표까지 안 좋게 되면서 결국 더 고용 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 쪽 지표 쪽에서 그나마 믿을만 했었던 제조업 지표, 하지만 어느 순간 둔화 국면을 보였다가 이제 역시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제조업 지수, 결국엔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서 기준점이 0인데 마이너스권이 되면은 위축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8월달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이전 전월이 이제 5.1이었거든요. 네. 전망은 이제 컨센서스는 7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 역으로 마이너스 7.7이 나왔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0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이고 0을 상회하면은 경기 그래도 상승 국면에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이 0을 하회한 게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을 한 거거든요. 네. 이는 최근에 사실 GM이나 자동차 업종 오바마가 살리려고 하는 자동차 업종 제조업 경기는 좋지만 다른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는 것을 의미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처음으로 1년 만에 기록한 거는 지금 사실상 고용 지표와 같이 함께 제조업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다음 달에 어떻게 나올지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뉴욕 제조업 지수가 좀 증가하긴 했습니다. 0보다 또 조금 증가하긴 했었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그런 결과 속에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일단은 먼저 위축세로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걱정스럽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고용지표 실업수당이 9개월 내 최대치로 또한 증가했다. 50만 건 전주 대비 늘었다는 소식도 들어봤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1년 만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지면서 위축세로 바뀌었다는 소식도 들어봤는데, 이제 사실은 경기 선행지수에 거는 기대감도 컸었습니다. 플러스로 반전에 성공하긴 했었지만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게 는 수치라면서요. 예, 이제 저는 경기 선행지수 7월달 것도 0.1%로 발표를 했지만 예상치 한 0.12% 정도 좀 하회를 했고요. 네. 사실 이전 달보다 올랐지만 이제 시장의 이슈는 이제 큰 이슈거리는 지금 고용입니다, 결국. 예. 고용이 개선이 돼야지만 어떤 모든 경제 지표들, 그리고 소매라든지 지출이라든지 늘어날 수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는 앞에 6개월을 먼저 바라보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마이너스로 안 나왔다는 거. 그걸 좀 위안을 지금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근데 고용 지표는 결국 제조업 지표, 결국 고용에 집중됐기 때문에 선행지수가 힘을 못 받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달 이제 8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좀 더 지금 7월보다 상향 조정이 되는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6월 경기 선행지수는 일단 또 심지어 하향 조정되는 안 좋은 그런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어떤 그 사이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부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간밤에 났던 이런 안 좋은 지표를 보고도 아직까지 더블딥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예, 일단 미국 전문가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소매 판매라든지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그런 지표들은 좀 받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용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실업률이 증가가 되면서 제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는 있지만 그게 사실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부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높고 이런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계속 높아지는 거지만 더블 딥 우려는 왜 계속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냐면은 네. 기업들의 이익은 엄청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를 들어서 주가 펄하는 게 지금 국내 증시도 낮춰지고 계속 있지만 사상 최대 낮은 상태라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낮은 상태인데 이는 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 상승률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의 이익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펀은 낮아지는 네네. 거고 기업들의 이익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경기가 그렇게 둔화되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미국의 금융권에 대한 기축 그런 산업이 망가졌고 사실 미국은 제조업이 그 기축인 어떤 산업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기반 산업으로 지금 다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안 좋은 지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추세를 본 다음에 논의를 해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더블 딥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좀 기업들의 이 어떤 전망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델과 HP도 이제 장 마감 후 이제 순이익이 많이 증가된 걸로 실적이 네. 나왔거든요. 이런 IT 업체들도 사실 계속 전망 안 좋다 하면서 실적은 사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어떤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게 더블 딥의 우려를 좀 둔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얘기를 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HP, 휴레패커드하고 델하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이 괜찮았다. 보니까 전망까지 향후에 괜찮게 내놓은 것 같던데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나스닥 선물이 만약 뛴다면 우리 IT들도 좀 괜찮은 흐름 오늘 이어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예, 사실 밤새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나스닥도 그렇고 전부 다 하락을 했지만 네. 지금 장 마감 후 보통 국내 증시는 또 영향을 받는 경향도 있거든요. 사실 델과 HP는 전문적인 이제 IT 업체로서 네. 2분기 순이익이 대리 15.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HP도 6% 증가했는데 서버랑 PC 호조에 따른 겁니다. 이게 사실 향후 3분기 실적도 지금 좋을 것으로 시장에서 계속 전망이 되고 있고 예. 사실 미국 증시는 안 좋게 끝났지만 이렇게 되면은 금일 국내 증시는 IT 업체들에게 좀 또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네. IT 전망이 최근에 계속 안 좋게 나왔다가 결국에 실적을 까보니까 좋게 나왔고 지금 인텔이 사실 메가필의 인수 발표에서 인텔은 주가는 급락을 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지만 인텔의 주가에 단기적으로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인텔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 거거든요. 네. 결국 IT 업체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어떤 M&A 이슈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네. 국내 IT 업체 오늘 좀 아침에 시초가는 하락 출발할 수 있겠지만 좀 후반으로 들수록 네. 오히려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텔 M&A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일에 BHP 빌리턴하고 아르셀로미탈 M&A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텔이 메가필을 인수하는데 사실 아까 그 더블딥까지 우려를 지금 현 국면에서 미리 단기할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M&A 얘기가 참 안 들리는데 이런 얘기가 속속 들린다는 것도 아직까지 더블딥 우려를 할 필요까지는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메가필 인수한다는 인텔 얘기 조금 더 들려주시죠. 예, 사실 이번 주에 M&A 이제 재료가 계속 나왔는데 BHP 빌리턴의 비료업체 포타시에 대해 적대적 인수를 선언을 했었고요. 네. 아세로미탈이 US 스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 이런 걸로 다우 초반에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밤사이 이제 인텔이 메가피 즉 보안 솔루션 업체거든요. 국내로 치면은 안철수 연구소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솔루션 업체 메가필을 인수한다고 밝힌 후 인텔은 3.5% 떨어졌지만 이는 인수 금액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메가필 전일 종가에 60%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인수 가격을 발표했는데 약 76억 8천만 달러에 달하거든요. 네. 두 회사 이사회가 이 같은 거래를 이미 승인을 한 상태고 네. 이를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인텔에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로 좀 떨어진 건데 결국적으로는 인텔이 이제 보안 솔루션까지 같이 가져가겠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인텔의 주가도 향후 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 반도체 이런 쪽에서 기업들에게는 더 호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당장 뭐 다음 날 열리는 뉴욕에서 IT는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쪽 IT 오늘 흐름까지 간단하게나마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유럽 쪽은 장 초반에는 플러스 달고 출발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뉴욕처럼 마이너스로 끝이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3대 지수가 거의 뉴욕보다 많이 하락한 2%대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 장 초반 이제 영국의 7월 소매 판매 예상치가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재정 적자도 기대치보다 적었고 그리고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에서 독일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 기존 1.9%에서 3.0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이런 좋은 호재거리가 발표를 하면서 유럽 증시 3대 증시 전부 다 0.5% 상승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고용 악화 이런 네. 경제 지표에 다시 무너지면서 좀 하락을 많이 했고 특징적인 게 에너지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또 선호가 되면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뭐 BP가 이제 2.7%, 케언 에너지가 4%, 뉴엘더 치셀이 2.8% 이상 하락하면서 에너지주가 좀 특징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에너지주도 하락했고 역시 지표 부진의 유가도 계속해서 좀 안전하게 75달러 선 유지를 좀 하면서 보합권에 머물더니 결국에 74달러 선까지 내려갔더라고. 이 밖에도 뭐 국채, 엔, 달러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일제히 아주 통일성 있게 나왔는데 상품 쪽 얘기 그리고 외환 시장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예, 이제 19일 뭐 현지 시각으로 국제 유가가 이제 역시 고용 지표, 경제 지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악화에 따라서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밀렸고요. 네. 이는 지난달 7일 그러니까 7월 7일 이후에 최저치로 지금 떨어진 거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네. 배럴당 74.43달러로 서부 텍사스냐 원유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미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전자산 수요가 계속 몰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은 0.4796%로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장중에 1239.5달러까지 터치하면서 또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뛰어 올랐거든요. 네. 마감은 4달러 오른 뭐 1235.4달러에 온스당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예. 계속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좀 예.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달러엔이 한때 84.91엔까지 하락을 하면서 또 15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난주 한번 이렇게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다시 이제 일본 쪽에서 엔화 이제 구두 개입이 네네. 이렇게 들어간다 했는데 구두 개입은 우리는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쪽에서 또 말하는 모습이 더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은 85엔 이상으로 올려놓긴 했지만 네. 지금 엔화에 대한 어떤 그런 위치도 좀 상당히 좀 계속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장 중에는 2.56%까지 지금 찍은 그런 모습 속에 금값이 다시금 초강세를 띨 듯한 그런 움직임. 잘하면 또 조만간에 1260달러 선까지도 온스당 가볼 수 있는 그런 뭔가 낌새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금 그리고 국채, 엔화의 강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IT 쪽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M&A 얘기가 있다 할지언정 결국 뉴욕 증시도 좀 가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역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향후 전망 간단하게 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미 증시가 이번 주에 왜냐면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마감이 된 상황이고 네. 이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났지만 결국에 3분기 시즌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고용 지표가 악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전망치가 불확실되면서 계속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을 말씀드리면 GM이 새로 재상장이 되거든요. IPO를 하면서. 네. 근데 4분기쯤에 재상장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GM이 사실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 지표 아까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지금 안 좋게는 나오지만 예. 오바마의 정책이 기존에 이제 미국이 수출 위주형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중국 쪽이나 어느 해외 쪽으로 수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모기지가 회수되는 자금도 전부 다 국채 매입에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바마가 지금 이제 여름휴가를 갔는데 결국에는 갔다 와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어떤 경제 지표들, 고용 지표는 단순간에 이렇게 크게 새롭게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네.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는 계속 어떤 완화 정책, 재정 정책을 피면서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결국 변동성 확대 속에서 기간 조정을 걸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결국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은 유동성이 풀린 장이거든요. 네. 결국에 안전자산으로 가던 어떤 투기성 자본들이 상당히 시장이 많이 풀려 있지만 네. 고용 악화, 경제 지표 때문에 불안해서 주식시장은 못 들어가고 있는 네네. 것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네. 받쳐준다면 결국 그런 자금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을 이동할 수 있다. 저금리 네. 상태에서는. 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더 좋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 주식시장도 뭐 트리플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경기 둔화기가 조금만 더 없으면 이렇게 조금 풀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시원스럽게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요. 기간 조정 예상하셨네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T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글로벌 증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 때문에 다시금 3대 지수가 모두 다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금 제기가 된 뉴욕 증시. 하지만 어제까지 우리 증시는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 1720선에서 허우적댔다가 다시금 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금요일장입니다. 왠지 좀 석연치가 않은 분위기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장 전망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미 장중에 1780이라는 지수까지는 봤었는데 뉴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오늘 또 금요일이라 걱정이 되는데요. 예, 뭐 해외 증시, 미국 증시가 전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기관들이 매매하는 양상들은 해외 증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고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증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매매 행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특히 이제 다우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이미 그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약화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상태고 오히려 뭐 중국 증시와 연동성이 좀 강화되는 네.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 뭐 정확하게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한 코스피 지수와 가장 흡사한 차트 상황을 보이고 있는 증시는 인도 증시입니다. 네. 뭐 상관관계가 0.7 정도로 뭐 그 다우 지수보다 약 2배 가량 지금 높게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와 인도 증시의 차트를 보면 거의 흡사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아직 그 전고점을 돌파해내지 못했지만 인도 증시는 오히려 그 전일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네. 아주 강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수급적으로 최근 이틀간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3천억을 매수했고 네. 선물 시장에서 역시 6천 계약을 매수하면서 전일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네. 전일장만 놓고 보자면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수가 시장 안정화에 크게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최근 급락 후에 그 반등의 기간 동안 나타났던 수급상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 기관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하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도 시장이 급락할 때는 펀드 환매 압력에 시달리던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을 네.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펀드 환매에 따른 압력 어느 정도 좀 잦아든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예. 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역시 이번 1720포인트까지 급락했다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역시 이 국내 기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전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개장과 더불어서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됐었는데요. 네. 이때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하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장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시장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재차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기관들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관의 매매 동향은 조금 또 매도하는 양상을 예. 보였었죠. 이 기간 단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기관들의 이러한 매매 행태는 사실 벌써 한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고 시장의 질적 성격은 그렇다면 기관을 중심으로 본 그 시장을 리드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80포인트 전에 이제 횡보하던 라인 근처인데요. 네. 이 근처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적어도 수급적으로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상의 흐름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포스코와 네. 예. 자동차하고 철강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예, 포스코와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네. 이 철강금속 업종하고 현대차가 속해 있는 이 운수 장비 업종을 급등시키는 효과가 일어나면 상승률 상위에 링크 됐는데 네. 이 두 종목 모두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약했었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 이거는 뭐 시장 안정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있다라고 판단되진 않고 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 단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이 태양광 테마주들과 네. 화학 산업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지속적인 강세 흐름이 더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태양광 산업과 화학 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인데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뭐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예. 수익률을 최고의 상승률을 구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단기 시장은 이 업종상으로는 태양광 테마와 화학 업종이 시장을 좀 이끄는 양상이고 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수급적 선순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뭐 업종 쪽에서는 화학 쪽의 어떤 견주한 흐름 계속해서 지속적인 강세, 특별히 한화케미칼 같은 종목은 정말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수급에서는 기관이 정말 어떤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 그래요. 그에 앞서서 1800을 트라이했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도 많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펀드런 얘기가 크게 발목을 잡은 상황에서 이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뭐 돌아와서 보니까 말이죠. 1720이 지지가 되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1800을 트라이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1720 그 언저리 어디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마련인데요. 지금 시장이 사도 이제 안 늦습니까? 지금 사도 안 늦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지금 사도 늦냐 늦지 않냐 뭐 이런 그거보다는 이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를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상황을 먼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이 체계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주도주들뿐만이 아니라 최근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까지 모두 다 급락하는 네. 이러한 양상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중소형주에서는 투매까지 나타나면서 네. 이 중소형주의 부진 현상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공포 심리를 자극을 했고, 네. 이 공포 심리는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뭐 이제는 시장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또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네. 1720포인트 언저리에서 그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그래서 좀 이러한 우선주가 모습들을 급등한다라고 하면서 네네. 예. 그래서 많이 매도하는 양상을 좀 펼쳤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뭐 대응에 좀 더 비중을 뒀다면 아마 급락을 이용해서 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대응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예. 시장을 좀 더 좋게 본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올랐는데 네.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빠지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시장이 172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안 빠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체계적 리스크로 해서 빠지는데 안 빠진다는 것은 누군가 시장 체계적 리스크로 해서 매물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누군가는 이제 강성 투자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늘 이제 시장이 빠지는데 안 빠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뭐 평상시에 뭐 상승장의 평상시에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시장을 1720포인트에서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더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한다면 많이 빠진 초대형 우량주를 매수를 했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전기 네. 같은 종목이죠. 네. 그래서 그때 1720포인트 때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안 빠진 종목, 안 빠진 초대형주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면 많이 빠진 초우량 대형주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키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안 빠진 그 대표적인 그 대형주가 바로 하나케미칼입니다. 그냥 172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그냥 옆으로 횡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18% 가까이 그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차트를 볼까요? 하나케미칼의 차트를 네. 한번 볼까요? 궁금하네요. 안 빠졌던 하나케미칼. 먼저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는 좀 땡겨서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그 최고는 뭐 1797포인트, 1790포인트 언저리에서 횡보를 했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여기서 그 1720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동기간의 하나케미칼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시장이 체계적 리스크로 해서 빠지는데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계속 사주기 때문에 네. 그 매물 나오는 거를 이용해서 누군가 계속 사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 시장이 하락하는데 계속 산다는 것은 이 종목이 나중에 시장에 반등을 할 때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케미칼 같이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데 빠지지 않는 종목들 네. 이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하는 전략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장이 1800포인트 언저리에서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그 당시에 이제 3.5% 그 시장이 1720포인트에서 3.5% 반등을 했는데 네. 이 하나케미칼은 13.8%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근데 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네. 삼성전기가 12만 원에서 뭐 전일주가로 12만 7,500원 한 6.3%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든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든 네. 예측이 아닌 대응에 좀 신경을 썼다면 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초과 수익률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네. 만약에 예측을 하면서 부정적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현금만 들고 있었다면 그 오히려 상승 시에 소외되면서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는 그러한 양상을 펼쳤을 것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렇다면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네네.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일 이제 그 화학 쪽에서는 NG화학 같은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그 세 자릿수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대형주들이 이렇게 신고가, LG화학만 말씀드렸는데,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뭐 OCI라든가 여러 가지 네.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앞서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약화됐다는 측면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다지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시장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신고가를 방금 내고 있거나 혹은 네. 신고가가 임박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로 해서는 보다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로는 몇 종목만 좀 나열해드리면 네. 자동차 쪽에서의 그 만도, IT 쪽에서는 삼성테크이나 제일모직, 예.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금호석유, KP케미칼, 카프로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 밖에 그 다른 업종에서는 NC소프트, 국순당, 포스코 ICT, TCK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지금 방금 화면에 보여줬던 종목들 예, 빠르게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화케미칼은 이미 뭐 차트까지 저희가 봤으니까 다른 종목으로서 소위 말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 예. 네. 오늘은 TC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언급하고 뭐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이제 중대형주들이지만 네. 가끔 이제 중소형주들도 거래를 하고 뭐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또 이 중소형 그 태양광 같은 종목이 시장을 리드하는 상태에서 네. 이 시장을 리드하는 업종의 중소형주는 뭐 거래를 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TCK는 그 태양광 인고 제조 장비에 사용되는 그 고순도 흑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방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이 뭐 웅진에너지라든가 넥슬론, 실트론, SK솔믹스, 오성 LSD 이런 종목들이 태양광 인고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네. 이런 기업들이 향후 2, 3년간 두세 배로 설비를 확대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해서 고순도 흑연 부품의 그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TCK의 2011년 관련 매출액은 약 111%나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뭐 그 공장은 100% 가동되면서 네. 캐파가 작기 때문에 지금 크게 실적 증가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하반기에 캐파 증설이 완료되면 뭐 2011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CK가 이쪽 부분에서 태양광 흑연 부품에서는 40%, 네. 반도체에서는 50%입니다. 거의 과점 기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수혜폭은 더 클 전망입니다. LED 서섹터 시장에서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2012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이 전망되고 이에 따라서 TCK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연평균 68%나 증가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이네요. 네,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네.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이미 그 OCI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권역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 네. 테마의 중소형주 중에서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OCI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은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이 중소형주의 그 경기 호전에 따른 밸류에이션적인 레벨업이 더 크다, 민감도가 더 크다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TCK의 상승 여력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14,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되밀리는 양상이 한 세네 번 발생이 됐는데 네. 이런 이후에 지금 그 대량 거래와 함께 급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전에 저항권역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 14,000원을 설정하면서 네. 목표가는 2만 원. 지금 증권사의 목표가들은 뭐 22,000원 뭐 이렇게 2만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가는 분봉상으로 1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봉상으로 전일 저항을 받았었던 14,800원 정도를 전후해서 매수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학업종과 태양광 테마 교집합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주 가운데 TCK 전고점을 막 돌파하고 앞으로 더 갈 기세가 있는 TCK 얘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로 내몰리는 가운데 코레일이 대표 건설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사업에서 손을 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 초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와 관련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오는 2014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고 응시 과목 수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잔액이 25조 원을 넘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취약 부문의 잠재 부실을 조기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평생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오후쯤에 나온 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코레일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서 삼성물산더러 손을 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업 비만도 31조 원에 달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 불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땅 주인인 코레일이 사업 주관사인 삼성물산에 대해 사업에서 손을 떼줄 것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삼성물산은 지급 보증 등을 서지 않고 그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어서 코레일이 초강수를 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레일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삼성물산 측에 용산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에서 빠져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용산 개발 사업 시행사는 삼성물산을 사업 주관사라는 드림허브 프로젝트이며 용산역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는 드림허브의 위탁을 받아 전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네. 삼성물산은 용산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의 지분 45.1%를 가진 대주주입니다. 네. 김웅성 코레일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은 드림허버 역세권 개발 주식회사에 총 650억 원 정도를 투자해 31조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면서도 일부 컨소시엄에서는 지분 6.4%만 보유한 투자자 중 하나는 조만간 되풀이하고 있어서 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그는 지난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 대금 납입식을 늦춰주고 이자를 깎아주는 등 코레일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삼성물산 등 건설 투자자들은 지급보증 전면 거부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 삼성물산 대신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설들이 많다면서 삼성이 빠지지 않을 경우 사업 계획을 해지하거나 사업 주체가 채무 불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자초위기에 빠진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자, 삼성물산이 글쎄 빠지게 되면은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새 판을 완전히 짜게 될런지 또 보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손을 다시 대서 좀 진행을 할런지 조금 더 국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금감원이요. 국민은행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냈던 강정원 전 행장에게도 엄청난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국민은행 이래저래 참 곤혹스럽겠어요. 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어제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초 실시한 국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3년간이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발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설인데요. 네. 또 국민의 전현직 부행장 3명과 법무부장 이하 직원 6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감봉 등 중징계 징계를 취했고 78명에 대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견책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려서 모두 88명이 징계됐습니다. 예. 단일설은 최대 규모인데요. 금감원은 강정원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디트 은행 지분 인수 과정과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 본드 발행 등에서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래요. 국민은행이 이제 은행장 최초로 문책 경고를 또한 당했었고 지금 임직원 다 포함해서 88명이나 징계를 받는 그런 정말 최대 규모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좀 안 좋은 징계 조치를 무더기로 내렸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요. 좀 부드러운 얘기로 뉴스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혹시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소식은 이미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 중3들이 수능을 치게 될 때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번 정도 기회가 더 부여된다면서요. 좋겠어요. 예, 예전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93년도에도 수능을 2번씩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수능을 2번 보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을 줄인 적이 있었는데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오는 2014학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응시 횟수가 연일에서 2회로 늘어나고 응시 과목 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현재 수리 영역, 수학처럼 국어와 영어도 난이도에 따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뉘는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며 제2외국어와 한문 등은 수능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수능 시험을 2번 보는 것은 고교 3년간 학습한 능력을 단 한 번 시험으로 결정하는 데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당일 컨디션 때문에 일정 부분 실수를 하더라도 재도전에 만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시험 다시 2번 보는 데 따라서 수험생들의 부담과 그다음에 단기간에 쪽지게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11월 달 정도에 보름 차이를 두고 1회, 2회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2번의 기회로 학생들이 받아들일지 2번의 고통으로 받아들일지 또 뭐 이런 갑바위 같은 데 가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은 기도를 2번씩이나 하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기회가 2번 주어진다라는 것에서 더 좋은 점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나은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앞서서 국민은행의 대규모 중징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국내 전반적인 시중은행들의 지금 부실채권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다고 하네요. 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이 25조 원을 넘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고주조정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죠. PF 부실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보유 잔액은 6월 말 현재 25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2001년 9월에 27조 4천억 원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네. 결국 은행들이 상반기에 부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기업 고주조정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PF 부실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인데요. 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은행들에게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지시하고 부실채권 비율을 낮출 방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뭐 휴가철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만 대한항공, 우리나라 뭐 국내 대표 항공사라 할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 제도를 좀 손을 볼 모양입니다. 마일리지가 아무리 쌓여도 5년 정도 안에 이 포인트를 모두 다 소진했어야만 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요. 10년 정도까지 그 유효기간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좀 안 좋은 행태들도 많았죠. 성수기에 이 마일리지를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로 늘면 좋겠네요. 네, 그동안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정책을 내 멋대로 식으로 마음대로 집행을 해왔었는데요. 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을 늘립니다. 또 마일리지 이용 가능한 좌석수도 확대하고 사용처도 다양화할 예정인데요.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평생에서 5년으로 단축해 크게 반발을 산 바 있는데요. 네. 우선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했습니다. 또 마일리지 사용처도 다양해질 예정인데요. 이용자들은 기존의 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 투어 상품 외에도 초과 수화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현재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손녀 등에서 형제, 자매와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10년 동안 여행 미천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한번 써보는 거 가능하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형필 기자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뉴욕 증시가 지표 부진에 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우가 14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면서 1270선이 겨우 유지가 되는데요. S&P 500도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내린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다우도 결국 3거래일 만에 가까스로 반등을 한 데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 못하고 3일 만에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실업수당이 9개월 내 가장 많아서 고용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웠고요. 이것이 또한 더블딥 얘기를 다시 꺼내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위축세로 전환된 것도 부담이었는데 경기 선행지수는 눈높이에 겨우 맞추거나 혹은 시장의 예상치에 조금 못 미쳤다는 평가까지 얻고 있습니다. M&A 재료가 또 나왔다라고 하지만 지표 3총사가 모두 안 좋은 분위기 속에 M&A 재료가 주목을 끌 수는 없었는데요. 그나마 괜찮은 점은 장이 끝나고 나서 델과 휴레패커드의 실적 그리고 실적 전망이 괜찮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장 IT가 좀 괜찮을 수는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 된 것처럼 오늘도 중국장이 반등한다면 뉴욕장은 조금 외면하고 중국장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IT의 선전을 또한 기대하면서 잠시 출발 센 증시 통해 우리 장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